스포츠.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합니다. 축구 칼럼니스트 배진경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금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힘내세요. 자, 어느새 벌써 이렇게 시간이 근데 갔어요. 그 9월 A매치 주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월드컵 본선 2달을 남겨두고 치르는 마지막 이제 대표팀의 점검 무대가 될 텐데요.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대표팀이 오는 23일 코스타리카, 27일 카메룬을 상대로 2002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네, 정말 최종 점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경기가 될 텐데 이 경기에 나설 선수 명단들도 발표가 됐죠. 네, 13일에 이제 벤투 감독이 발표를 했는데요. 포지션별로 살펴보면은 공격은 조규성, 황의조 두 선수가 있고요. 가장 눈길을 모으는 선수들이 모인 곳 미드필더 포지션입니다. 네. 권창훈, 나상호, 백승호 그리고 중국에서 뛰고 있는 손준호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대표팀에 뽑혔고요. 손흥민 선수 그리고 지금 강원에서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2002년생 양현준 선수 뽑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 이강인 선수가 네. 작년 3월 이후 무려 1년 6개월 만에 대표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그리고 두 명의 정우영 선수가 있죠. 황인범, 황희찬. 수비에는 권경원, 김문환, 김민재, 김영건, 김진수, 김태환, 윤종규, 조윤민, 홍철 이렇게 뽑혔고요. 골키퍼 포지션 김승규, 송범근 그리고 조현우 선수가 뽑혔었는데 네. 조현우 선수가 최근 리그 경기 중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김동준 선수가 대신 발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명단이 발표되고 나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거는 이강인 선수의 재발탁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1년 6개월 만에 이제 발탁이 됐는데요. 최근에 리그에서 소속팀 마요르카가 이제 계속해서 출전을 하고 있는 프리메라 리가에서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시즌 개막한 후에 지금 이강인 선수 5경기를 소화했는데 지금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지금 계속해서 좀 작성을 하고 있고요. 뭐 킥력이라든지 뭐 골 기록도 있고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때 지금 이제 대표팀에 합류를 한번 시켜서 마지막 점검의 무대이니 이제 이강인 선수가 또 어떤 능력들을 대표팀에서 좀 녹여낼 수 있을지 점검을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벤투 감독이 좋게 표현하면 이제 본인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편이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고집을 좀처럼 꺾지 않는 편인데 이강인 선수에게 이번에 기회를 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강인 선수가 소속팀 마요르카에서 꾸준한 퍼포먼스를 그만큼 보여왔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사실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선발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라는 전제 조건을 깔면서 뽑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량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지난 시즌 이제 소속팀에서의 상황들이라든가 또 최종 예선에 대표팀이 들어오면서 그때는 조금 더 이제 베스트 멤버에 집중을 했던 그런 선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제외가 됐었는데 지금은 여러모로 때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배진경 기자가 설명해 주셨다시피 지금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고 거의 뭐 유럽 빅리그에서 확고한 주전, 주전을 넘어서 지금 이강인 선수는 라리가에서 지금 최고의 재능이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런 선수를 한국 축구 대표팀이 외면할 정도의 어떤 선수층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벤투 감독도 저도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뽑힐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강인 선수 선택했습니다. 또 한 명의 또 깜짝 발탁 강원 양현준 선수의 발탁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크게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현준 선수는 이번 대표팀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인데요. 벤투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그 선발 기준으로는 최근에 소속팀에서 꾸준히 선발 출전을 하고 있다. 어리지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또 속도와 공격 기술에서 이제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리그에서 가장 좋은 어떤 힘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를 대표팀에서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싶다는 어떤 속내가 있을 것이고 조금 6월이라든지 3월에 있었던 A매치들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보였던 엄원상이라든지 다른 공격 자원들
분들이 지금 크고 작은 부상이라든지 뭐 경기력 난조를 좀 보이고 있어서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또 양현준이라는 새로운 얼굴을 통해서 좀 계속해서 어떤 전력 보강 혹은 또 테스트를 겸한 그런 어떤 기회를 좀 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손준호 선수 역시 1년 만에 다시 발탁이 됐는데 손준호 선수는 중국 산둥 타이산에 뛰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중국 슈퍼리그 최우수 선수라는 공식적인 타이틀은 없었지만 현지 언론에서 모두 다 산둥이 우승하는 데 있어서 손준호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다들 인정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슈퍼리그에서 막대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인데 사실 벤투 감독이 이 선수를 좀 일찍 뽑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A매치 기간 중에 어떤 미드필더 후방 쪽에서의 불안감이 나타났기 때문에 손준호 선수를 원래는 7월 동아시안컵 때 부르려고 했는데 그때는 손준호 선수가 또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집 명단을 뽑히게 됐는데 사실 이번 9월 소집 명단이 카타르 월드컵으로 가는 최종 명단에 가까운 소집 명단이라는 점에서 손준호 선수가 그 관문을 일단 통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번 명단이 이제 최종 명단에 가장 가까운 명단이 되겠죠. 네,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벤투 감독은 일단은 이번 두 경기를 치른 후에 최종 명단을 작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은 했지만 사실상 그 이번 명단에서 많은 선수들이 월드컵 명단에 포함될 거라는 그런 사실을 숨길 수는 없다고 벤투 감독이 직접 언급을 했고요. 뭐 사실 저희 여기 있는 분들이나 경기를 보시는 분들 그 베스트 멤버 지금 작성해 보라 그러면 크게 다르지 않을 명단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 뭐 손준호 선수 또 양현준 선수도 포함되겠지만 그 경계선상에 있는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선수들이 이번에 얼마만큼의 출전 기회를 얻고 어떤 역할들을 부여받아서 감독의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할지 이게 좀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명단이 이제 최종 명단에 가장 가깝다고 한다면 결국 이승우 선수는 카타르에 못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네요. 네, 이승우 선수가 이제 지난해 말 K리그로 오는 것을 확정했고 많은 의구심 속에서 이제 K리그에서의 출발을 했지만은 빠르게 자신의 또 능력을 증명을 했죠. 사실 이승우 선수가 한 4월 중순부터 좋은 기량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6월 A매치 소집 때도 그랬었고 동아시안컵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과연 이승우 선수도 뽑힐 것인가에 항상 초점이 맞춰졌는데 벤투 감독은 모두 외면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 7월 동아시안컵에 뽑히지 않았다는 게 이승우 선수에 대한 벤투 감독의 어떤 시선이라든가 평가를 이미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번에도 이승우 선수의 이름은 없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승우 선수가 자신이 탈락된 날 대표팀 명단에 없다는 것이 확인된 날 리그 경기가 열렸는데 보란듯이 멀티골을 넣으면서 그렇죠. 팀 승리를 또 이끄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한풀이골이라고 또 하던데. 자, 어찌됐든 이번 이제 23일, 27일에 벌어질 두 경기의 가장 큰 관심은 관심 중에 하나는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될 텐데 이강인 선수가 이 시험대를 통과를 해야지만 카타르행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요. 그 궁극적으로는 이 시험대를 통과해서 월드컵까지 갈 수 있냐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지만 그동안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어떤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만큼의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뽑고서도 뭐 출전 시간이 15분 이내로 굉장히 좀 짧은 편이었거나 아니면은 그 지난해 3월 한일전처럼 이강인을 최전방에 세우는 제로톱 선수 전술을 활용을 하거나 하는 시기였는데 그 출전 시간이라든지 역할을 봤을 때 이강인이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나 시간은 아니었다는 말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주어질지 또 그런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강인이 그렇게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에 좀 여러 가지로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 이제 다른 선수들 교체 투입되는 선수들한테 그렇게 뭐 넉넉한 기회를 주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벤투 감독은 항상 진중한 스타일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선수 기용이나 선발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이번에 선발을 했지만은 저희도 알고 모든 분들이 지난 4년 동안 벤투 감독을 봐오면서 아시겠지만은 이강인 선수를 위한 전술을 준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 현재 틀이 거의 갖춰져 있는 벤투 감독의 이 대표팀의 전술 안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 아닌데 저는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은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뭐
기존에 이제 이강인 선수는 중앙에서 많이 뛰어야 산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던 선수인데 이 아기레 감독 체제에서의 마요르카에서는 측면으로도 많이 움직여주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은 또 이 벤투 감독의 전술 안에도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프리롤에 가까운 뭐 이재성 선수라든가 프라이브로크 정우영 선수가 이제는 보여줬던 역할인데 이강인 선수에게도 그런 방식의 기회가 한번 온다면은 뭔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아마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쯤에는 코스타리카전 상황을 이제 전해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의 출전 여부를 포함해서 설마 그래도 출전시키겠죠? 네. 뭐 감독 마음은 설마, 예. 모르겠지만 뭐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네. 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그 코스타리카전의 관전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 저는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일단 최정예 멤버들이 다 모입니다. 6월에 이제 김민재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부상으로 그때는 합류하지 못했었는데 그 선수들까지 이번엔 다 합류를 해서 최전방 손흥민에서부터 뭐 황의조, 손흥민부터 시작을 해서 이재성 그리고 또 뭐 정우영 선수 그리고 또 골문 앞에 이르기까지 그 김민재 선수까지 포함해서 최정예 멤버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진짜 과연 풀 가동이 될 것이냐. 네. 일단은 뭐 이런 점이 좀 주목해서 좀 볼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손흥민을 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손흥민 선수 지난 시즌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 개막 후에 아직까지 득점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소속팀에서는 조금 골에서의 난조가 있는데 대표팀에서 또 한 골 넣으면 소속팀 들어가서 잘할 수도 있거든요. 뭐 아무튼 그 대표팀이 좀 어떤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어떤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지 좀 주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진정한 의미에서 점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코스타리카는 전통적으로 빠르고 강한 역습을 추구하는 팀인데요. 이런 팀을 상대로 우리 수비가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 얻어가야 할 것을 몇 가지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영화 한산에서 이순신 장군이 했다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코스타리카는 저희가 이제 월드컵에 가서 상대할 조의 상대들보다는 좀 전력이 떨어진 팀입니다. 배진경 기자 설명했다시피 뒤쪽 수비 쪽에 밸런스를 두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골키퍼 켈러 나바스의 어떤 능력에 또 많이 기대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팀을 확실하게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패턴적인 공격. 지난 6월에는 저희가 그걸 보여주지를 못했던 아쉬움이 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특히 그 선봉에는 앞서 얘기 드렸지만 손흥민 선수.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득점적인 부분에서 이끌어준다는 그런 활약을 지켜볼 거고 또 김민재 선수. 사실 월드컵 본선에서의 성공의 어떤 키는 손흥민 선수가 아닌 김민재 선수가 지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듬직한 모습을 소속팀 나폴리에 이어서 대표팀에서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까지 저희가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강인 선수하고 양현종 선수가 이제 A 대표팀의 이름을 올리면서 황선홍호 명단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A 대표팀이 19일에 이제 소집을 하는데 같은 날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도 화성에서 그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 경기를 위해서 소집을 합니다. 사실은 이 대표팀에 이강인 선수와 양현준 선수가 속하는 나이대인데요. 이번에 A 대표팀으로 이제 선발이 되면서 제외가 됐고요. 사실 공격에 이제 좀 한 축에 공백이 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경기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은 현재 연령대에서 좀 두루두루 선수들을 좀 살펴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 공격 자원으로는 정상빈, 엄지성, 뭐 수비 자원으로는 이한범과 김지수 같은 선수들이 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아예 좀 많은 멤버들을 대학 선수부터 뭐 또 K3에 있는 선수 그리고 또 해외파 이현주, 홍윤성처럼 그 독일에서 뛰고 있는 굉장히 좀 어리고 재능 있는 선수들까지 좀 다 불러 모아서 두루두루 점검하려는 기회를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황선홍호는 파리올림픽을 향한 닻을 올렸습니다. 파리올림픽을 통해서 10회 연속 본선 무대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 놓인 K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9분입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네,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시고요.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축구 칼럼니스트 배진경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리그 1은 여전히 6위 경쟁이 가장 큰 이슈 같아요. 네, 이번 주말에 정규 라운드 33라운드가 열립니다. K리그 시스템을 잠깐 설명드리면 33라운드까지는 12개 팀이 각각 이제 한 상팀과 이제 3번씩 경기를 네. 치르게 되죠. 그 이후에는 1위부터 6위, 7위부터 12위까지 이제 2개의 조로 나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순위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리그라고 할 수 있는 파이널 A로 가기 위한 이 6위 점유 싸움이 상당히 치열해지는데요. 지금 파이널 A로 가기 위한 1위부터 5위까지는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6위 자리를 놓고 승점 44점의 수원FC, 42점의 강원FC가 싸우고 있고요. 네. 일단 산술적으로는 8위인 41점의 FC서울도 파이널 A가 가능하긴 한데 상당히 좀 어려운 조건입니다. 수원FC와 강원이 이제 승점 획득에 실패하고 대신에 서울이 지금 6위 수원FC보다 다득점에서 무려 13골이 뒤져 있기 때문에요. 13대 0 이상의 스코어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로서는 그래도 뭐 승점이 가장 앞서 있는 수원FC가 가장 유리해 보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수원FC가 이기면 6위 경쟁은 그 수원FC의 6위 진입으로 끝이 나는 거고요. 수원FC가 만약에 비기면 이제 강원이 이겼을 때 승점이 동률이 되는데요. 그렇더라도 강원이 6골차 이상으로 이겨야지 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수원FC가 굉장히 좀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원FC가 패하는 경우 강원이 이기면 두 팀의 그 어떤 순위 내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상위와 하위의 그 팀 구성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승우 선수의 멀티골로 인한 승리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경기였네요. 네, 주중에 열렸던 라운드에서 수원FC는 김천을 상대로 이승우 선수의 멀티골로 승리하면서 승점 3점을 얻은 반면에 강원은 이제 서울 원정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승점을 챙기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양 팀의 승점 차가 2점 차로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승우 선수는 이날 이제 2골 터뜨렸는데 특히 첫 번째 골을 기록을 한 뒤에는 최근 이제 추석 당일이었죠. 어머니가 이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상원 선수가 청소년 대표팀 시절부터 함께 했었던 절친인데 이상원 선수의 모친상을 좀 추모하는 친구의 상원아 힘내라라는 그런 네. 메시지 적힌 이제 이너웨어를 보여주면서 이승우 선수가 인성적으로 상당히 또 좋은 선수구나라는 걸 만방에 알렸고요. 득점의 어떤 퀄리티 면에서는 결승골이 된 두 번째 득점이 골.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맞아요. 예. 네. 거의 원더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터닝 터닝 발리슛이었거든요. 발리슛. 예, 멋있었어요. 만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득점이었는데 그 멋진 골로 이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뭐 아까 뭐 이제 대표팀 탈락 승선하지 못한 소감을 그냥 아쉽다 그게 다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아쉽습니다. 예, 이런 모습을 또 보고 나니까 더욱더 좀 뭔가 씁쓸하더라고요. 자, 이제 상하위 그룹으로 나뉘는 스플릿 라운드까지 딱 한 경기 남았습니다. 수원FC와 강원 이 두 팀이 지금 6위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되는데 어떤 팀들을 상대하게 되나요? 네, 선술적으로는 수원FC가 가장 유리하다고 앞서서 언급을 드렸는데 네. 상대를 보면 수원FC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수원FC와 강원 모두 강팀을 만나긴 하는데요. 수원FC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울산과 원정 경기를 치르고 강원은 홈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만납니다. 지금 수원FC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울산을 만나서 2번 만났는데 다 1대2로 졌거든요. 이번에 좀 두 팀 다 그 승점에 그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여서 수원FC가 쉽지 않은 경기를 좀 벌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앞뒤질 것 없이 일단 제주를 꺾은 뒤에 울산과 수원FC의 결과를 챙겨봐야 되는 상황인데 강원이 제주를 상대로 6골차 이상 승리할 수 있을지 이거는 또 좀 궁금증이 생기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승점이 네. 같으면 이제 6골 이상 차이가 나야 강원이 올라가는 거죠. 수원FC가 비겼을 경우에 네. 강원 6골차 이상으로 이겨야지 이제 어떤 그 6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하지만 상황입니다. 수원FC도 조금 불안감이 있는 게 역시 상대가 울산인데다가 그렇죠. 또 팀의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 김현 선수 그리고 여름에 임대로 전북에서 온 이용 선수가 누적 경고로 결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력 손실 큰 상태에서 선두 울산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승점을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미션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원이 제주를 상대로 이제 승리만 거두면 어떻게 보면은 경기 내내 양 팀의 어떤 스코어를 놓고 이게 같은 시간에 진행이 되거든요. 네. 33라운드는
상당히 치열한 어떤 실시간 타임라인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결전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6위와 7위 팀 이야기는 충분히 나눴으니까요. 나머지 순위들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1위부터 12위까지 그냥 한번 쭉 읊어보겠습니다. 1위는 울산이고요. 2위 전북, 3위 포항, 4위 인천, 5위 제주, 6위 수원 FC. 현재까지는 이렇게 6강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네. 7위는 강원, 8위 서울, 9위 수원, 10위 대구, 11위 김천, 12위 성남인데요. 지금 수원, 대구 이 두 팀이 자칫 강등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수원FC와 울산이 분다고 했는데 울산도 지금 보니까 승점 차이가 5점밖에 나지 않아요. 네, 한때 2위 전북과 10점 차까지 예. 간격을 벌리면서 야, 이것은 울산이 드디어 2005년 이후 17년 만에 한을 풀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5경기에서 울산이 1승 2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반면 전북은 2승 3무 패배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승점 차가 5점 차까지 줄게 됐고요. 울산 입장에서는 결국 추석 연휴 기간도 열렸던 포항과의 동해안 더비에서 종료 직전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1대2로 패배한 게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 사실 흐름이 나빠 보이진 않는데 전북 팬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네, 승점을 챙겼는데도 화가 났다는 거는 이 팬들이 원하는 게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 팬들은 이제 전북의 정체성은 사실 그 굉장한 신조어를 만들어냈잖아요. 닭공, 뭐 닥치고 공격이라든가 화공, 화끈한 공격, 뭐 이런 그 공격 색채가 강렬한 어떤 그 팀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슈팅 수라든가 득점력 모두 빈공에 가까워서 이제 팬들이 시원한 경기력도 아니고 시원한 승점 챙기기도 안 되니까 굉장히 좀 분노가 쌓여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최근에 뭐 꾸역꾸역 승점은 챙기고 있지만 팬들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식 감독과 그 허병길 그 대표 이사에게까지 지금 비난과 어떤 분노를 좀 표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시즌 막판까지는 좀 가봐야 알겠지만 전북이 또 지금 대추격전을 벌이면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한 군데에서도 많은 이제 논란과 걱정을 불러일으킨 강등권 대결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강등권과 또 맞물려 있는 게 또 K리그 2 상황이지 않습니까? K리그 2 상황도 간결하게 짚어주시죠. 네, 1위 광주는 주중에 열렸던 2위 안양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승점이 78점, 2위와 무려 16점 차가 납니다. 이제 성점 3점만 남은 경기에서 거두면은 자력으로 우승으로 다이렉트 결정을 하게 되고요. 승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안양, 대전, 부천이 펼치는 2위 싸움이 상당히 지금 치열한데요. 여기에서의 웃는 2위가 돼야 이제 K리그 1 11위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3, 4, 5위 팀은 이제 K리그 1 12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어렵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마지막 5위 자리를 놓고 경남, 충남, 아산, 서울 이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많은